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시험 보고 오셨죠? 오늘은 교육학 논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 살펴보고 또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이제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처럼 교사의 성찰 일지를 주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힌트나 암시를 주고 관련해서 밑에 있는 내용 요소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주의 교육과정 모형이라든가 라이겔루스의 이론, 성장 참조 평가,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등등과 같이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구성주의 학습 이론보다는 또 다양한 AI라든가 교육공학적 매체 활용보다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교육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문제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것도 있었지만 교육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쓸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보자면 교육학 논술이 논술화되면서 어떤 특정한 답안에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가는 암기의 측면을 묻기보다는 관련된 기본 개념을 갖고 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 능력과 적용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험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유사 답안들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주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표준적인 답안이라고 보시고 관련되어서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측면들은 제가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학원 게시판이라든가 제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였을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김 교사가 성찰을 하고 있고요. 주제는 뭐 특별하지 않고요.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를 주제로 이러저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그랬는데 과거에는 교육방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교육공학으로 바꿔서 교육공학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 행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시험에 출제됐다는 측면에서 그냥 기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들어서 최근 뭐 4, 5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기본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습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꾸준히 해 가시면 되겠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는 이 내용역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세부 내용까지 살펴보는 식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교육과정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에 연수를 받았고요. 연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흔히 생각하면 국가에서 정해주는 교육과정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다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해석하고 다시 그런 국가와 지역의 지침을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가 훨씬 더 지방 분권화 내지는 학교로의 자율성과 그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문제 나온 것 바로 살펴보자면 밑에 보면 일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된 교육정책이 나타났느냐? 변화된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봤던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한다. 달리 얘기하면 학교에게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학교들의 교육과정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한을 갖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가 그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것 중에서 한 가지만 쓰라고 한 겁니다. 간단하게 써주시면, 교육과정을 강조한다는, 학교 교육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학교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다양성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앞에 있는 뭐 설명을 특색 있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학교들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 이래, 우리 지역은 이래, 우리 학교가 처한 상황은 이래 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과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런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교육과정의 개발에 참여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보다 창의적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학교의 특수성 혹은 다양성을 반영해서 특색 있는 혹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뭡니까?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산업이 뭐 로봇 산업이 발달되어서 로봇 산업 계통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직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기초학력이 부족해. 그럼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 앞에 나온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말해줄 수 있겠죠. 뭐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자면, 이렇게 교육과정을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다 보니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도 고려하고 학교의 특성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혹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자면 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용고사 문제가 이제는 논술식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무조건 맞고 어떤 것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답안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맥락에 맞게 그것이 타당한 어떤 주장이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하는 보다 현장 밀착형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 긍정적인 영향들을 한 가지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같은 것들은 조금 먼, 이제 간접적이고 약간 이렇게 장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의 개발의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고요. 타일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처방적인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개발을 살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가 뭐 뒤에 와야 되고 뭐가 뭐 앞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을 따져서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마지막에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타일러의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공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 과정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에 여기서 연수에서 다뤘던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자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명칭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주의 교육과정 모형은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워커의 자연주의 교육과정 모형의 특징을 조금 더 거기서 또 확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명칭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왜 자연주의 모형이라고 워커는 자신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왜 자연주의라고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워커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식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생각해냈던 타일러와 달리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교육과정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실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분석하고 기술해 보니 이들의 이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 과정이 바로 결국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공동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개념과 이론과 가정과 관점과 같은 것을 합치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합치시킬 수 없어도 공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강령의 과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공통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교육과정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수기의 과정. 선택된 교육과정 대안을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문서로 번역하기 위한 설계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모형의 이름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연주의 모형은 실제로 내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한 모형이다. 여기까지만 써도 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시간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쓰면 조금 뒤가 좀 간질간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하자면 그렇게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 결국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의견들에 대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더라 내지는 비선형적 수단적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점이 앞서 얘기했던 타일러의 모형과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이와 같은 자연주의 모형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그래서 그 자연주의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문장으로 서술해 주시면 그 특징이 되겠고요. 금방 그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크게 세 단계 강령 수기, 설계 3단계가 되고요. 이때 강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에 있는 제시문을 잠깐 보고 돌아오면 이 모형에서는 첫 번째 강령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 수기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냥 이런 설명이고 특별히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논리적인 가정이라든가 그들의 지식 혹은 태도와 같은 것들로서 들의 합의된 아니죠. 그러한 것들에서 등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강령을 만든다 이런 말합니다. 이때 강령은 영어로 하면 플랫폼이거든요. 논의의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들, 관점들, 이런 가치들을 논의하면서 이것들의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 가치 등등에 대한 공통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 결국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반을
의미한다. 달리 얘기하면 이후 수기 단계의 논의의 기반이 되는 공통된 가치, 태도, 지식, 관점, 가정 등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의 생각들의 총체를 의미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강령을 기반으로 해서 수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의 대안들을 선택해 가는데, 이때 수기에서는 수기란 말 자체가 뭐예요? 깊이 있는 논의란 뜻이죠. 달리 말하면 아주 심각하고 오래되고 체계적인 논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수기 단계에서는 결국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겠고요. 보다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대안들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 대안들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의를 해나가기 위한 비판적인 태도를 혹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좋아요. 그냥 양보해도 안 되고요. 자신이 왜 이런 교육과정을 대안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 나가는, 하지만 나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기가 이런 토론의 과정이다. 그것도 그 주제는 교육과정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점만 인식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민주적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혹은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 단계의 의의를 알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어떻게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결국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거냐면, 수업에서 교육공학적 측면, 우리가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는 교육방법론이란 말보다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교육공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결국 수업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수업을 하려면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에서도 봤던 것처럼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남이 했던 수업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교과 내용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등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활동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도 학습자 특성의 분석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분석해서 이것을 수업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의 방식이 다양하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학습 방식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러닝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습 양식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인지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양식. 양식은 모두 스타일로 바꿀 수 있고 다른 말로도 방식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의 특성의 영역 한 가지가 뭐냐? 인지 양식이다. 학습 양식이다. 정보 처리 양식이다. 뭐라고 써도 다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이 라이겔루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진술문에서 라이겔루스
가르칠 것이 많대요. 가르칠 것이 많다고 라이겔루스가 가르칠 게 하나일 때는 미시적 조직 전략, 많을 때는 거시적 조직 전략 이런 거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열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라이겔루스는 정교와 이론을 통해서 쉬운 말로 하자면 일반적인 내용에서 특수한 내용으로 아니면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부분적인 내용으로 점차로 정교화해 가면서 가르쳐야 한다.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계열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일반적인 내용 내지는 뭐 추상적인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 순으로니까 계열화의 원리가 그런 것이니까 결국 정교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학습 내용을 다양한 내용들 가르치려고 했을 때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순서로 가르쳐야 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상 일반에서 특수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일반 전체의 추상적인 가장 높은 수준의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서부터 점차로 부차적인 내용들로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 뭐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피부색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는 뭐예요? 다 세부적이고 부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결국 어떤 사람에 대해 설명하려면 사람은 사람인데 부터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첫 번째보다는 덜 일반적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좀 더 특수한 내용들로 나아가면서 점점 세분화시키죠. 결국 어떤 우리가 학습 내용을 소개할 때는 라이겔루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특수한 것들로 부분적인 것들로 나아가면서 학습 내용을 계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라이겔루스는 것을 정교화 원리라고 했고 브루노는 뭐라고 그랬어?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나선형적 계열화를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오스벨 같은 경우에도 선행조직자의 원리 그래서 처음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구체적인 걸로 나아가자고 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이겔루스가 기억이 안 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정교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수를 찾아 계열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가장 핵심적이고 일반적이고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점차로 보다 구체화시키고 세분해 나가면서 학습 내용을 계열화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가장 학습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 혹은 학습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을 정수라는 용어로 독특한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언뜻 떠올리시기에 어떤 분은 지식의 구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식의 구조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지식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교과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이고 일반적인 그다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수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답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전체적이고 뭐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찾아서 하고 이것을 학습자에게 점차로 정교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교화 장치를 쓰는데 그 정교화 장치 중에 비유를 활용해 보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돼. 근데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아직은 몰라. 이 내용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고 약간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순환기 체계를 설명할 때 피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를 빙빙빙 돌 수 있지? 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 몸속을 잘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쉬운 것에 친숙한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교육학 공부할 때도 교육이란 무엇인가 개념 얘기할 때 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보다 친숙한 개념인 성장에 비유해서 볼 때 성장에 비유해서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친숙하고 쉬운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 전략이고요. 그만큼 비유라고 하는 어떤 정교와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낯설고 어려운 개념 혹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친숙하고 쉬운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건 뭐죠? 친숙하고 쉬운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해가 쉽게 된다. 그죠? 친숙하고 쉬운 것에 빗대어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해가 쉽다는 것은 빨리 파악이 된다는 뜻이죠. 또한 이해에 기반해서 학습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해에 기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보들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의미한 학습이 되는 것이죠. 유의미한 학습이 되면 뭡니까? 저장이 오래되고요. 따라서 인출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뭐다? 비유다. 이건 라이겔루스가 말한 비유가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 할 때도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정보처리라서 부호화 전략 중에 정교화 이론이잖아요. 정교화 전략.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겔루스도 그런 이론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이 맥이 통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비유의 전략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이겔루스 정수 의미하는 바 비유 전략이 갖고 있는 장점 한 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숙한 어떤 사전 지식에 있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기 때문에 보다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다. 아니면은 오랫동안 저장하고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당연히 평가이고요. 교육에 대한 연수에 있어서 평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도 연수를 받았는데 이 평가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어떤 개념을 우리가 소개받았냐면 성장 참조 평가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죠. 성장 참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가 시점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전 시점에 우리가 특정한 과거의 능력을 비교해서 그만큼의 차이만큼이 성장이라고 보고 학습자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장 참조 평가는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 참조 평가나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에 도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준거 참조 평가와 달리 평가의 기준 자체가 학습자의 과거라고 하는 개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학습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더불어서 학습자가 성장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함기 때문에 성적이 현재 낮더라도 성장 참조 평가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학기 말에는 성적을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다른 학생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효능감을 높일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성장 참조 평가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혹은 효능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다른 말을 하자면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 이 모든 것이 동기 유발과 관련되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서적인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성장 참조 평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성장 참조 평가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과거의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현재의 학습자의 능력 수준. 이때 현재라고 하는 것은 평가 시점에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습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성장 참조 평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는 거죠. 잘 안 보이나요? 좀 위로 올라갈까요?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의 중간에 학습의 과정 중에 학습자가 과연 학습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형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다회에 걸친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능력의 성장을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성장을 평가하기도 하고 성장을 도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집하는 자료 자체를 학습자가 꾸준히 학습에 대한 결과물을 누적해 갈 수밖에 없는 평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것을 과정 중심으로 하는 수행 평가 할 수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문제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중심 평가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과정중심 평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되기 누적된 것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장 참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보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성장 참조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고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니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도 학습에 성공할 수 있다는 혹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해서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별화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소주제로 보게 되면 다음 학기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관심사는 수행평가래요. 수행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했던 수행의 결과물이나 수행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별도의 검사지와 같은 시험지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수행평가라고 하죠. 이때 수행평가에서 평가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니까 평가의 주체는 교사이고 평가의 대상은 학생이 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학생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혹은 동료의 학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기른다든가 메타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런 평가의 방법으로서 뭘 시도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혹은 학생이 참여했는데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 학생을 평가할 수 있죠. 따라서 동료 평가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학생이 주체로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평가의 방법 둘 중에 하나 자기평가든지 동료평가든지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학생들이 참여한 평가를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가 결과가 매우 타당하고 신뢰로워야 될 것이고 특히나 또 학생들의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채점의 신뢰도가 낮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가를 할 때마다 채점을 할 때마다 동일한 학생을 놓고도 동일한 어떤 결과물을 놓고도 이때는 이렇게 평가하고 저때는 저렇게 평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평가의 신뢰성이 낮다는 말은 채점을 할 때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여러 명이 평가할 때 그 여러 명의 채점자 간에
평가의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 채점에 있어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결국 개별 평가자들이 갖고 있는 채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채점의 기준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적용해서 채점하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 편향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채점의 기준이 불명확할 때 학생들이 기분 좋으면 나 잘한 것 같아 이랬다가 채점의 기준이 또 어느 날 기분이 또 달라지면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채점을 할 때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평정을 내리려면 채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겠다? 명확하게 설정해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채점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인 수행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까지 구체화시킨 채점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수행 평가할 때는 루브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루브릭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채점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여 채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채점 기준을 알고 있더라도 적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 모의 채점을 해본다든가 뭐 교환 채점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채점자 훈련과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도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한 채점의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숙지시킨다. 여기까지만 쓰거나 아니면 채점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채점 기준을 적용한 채점 방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채점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세 번째 단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어쨌든 더 좋은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각각에서 교육과정, 수업 설계, 평가에 대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받은 연수들을 모두 보니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된 기관 중심 연수였고 우리가 장학과 연수하게 되면 연수는 주로 뭔가 이렇게 기관에서 시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서의 교육훈련, 뭐 연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연수는 크게 보자면 기관 중심 연수와 개인 중심 연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게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육 연수기관에서 하는 연수와 학교라고 하는 단위에서 하는 자율적인 연수 등이 있겠죠. 특히나 또 이 기관에서 하는 연수는 그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선생님들 나중에 다 알고 싶다시피 지금 그 자격증 몇 급 자격증 갖고 있나 대부분 2급 자격증 갖고 있죠. 그럼 2급 갖고 있다가 이제 그냥 평교사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1급 자격 연수, 전교사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고요. 교감 자격 연수, 교장 자격 연수 등등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수석교사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교육 연수 기관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연수들을 생각해 보면 자격을 따기 위한 연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쌤들한테 방학마다 연수를 받으라고 막 뭐가 날라와. 그래가지고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연수만 받다 왔다 이런 말 많이 들어갔잖아. 그런 것들 결국 뭐야? 다양한 교육 이론이라든가 교육 방법, 다양한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수. 여기 매지가이처럼 숨어있지? 뭐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수, 직무연수. 라는 것이고 이 직무연수라는 단어는 이 법과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학교에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연수를 받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무연수 그 외에 뭐가 있다? 이와 같은 정규적인 연수 이외에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연수, 뭐 해외 연수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학습, 휴가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수 등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연수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연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들이 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연수는 무슨 연수를 말하는 용어냐면 바로 직무 연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객관식 문제 때는 이제 이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직무 연수가 답이었던 적은 없고 주로는 이제 자격 연수라든가 특별 연수 혹은 위탁 연수 뭐 등등의 보기들이 주어지면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였는데 주로는 자율적인 장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자율 장학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우리 특히 논술형 시험에서는 그쪽으로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약간은 옛날 문제로 돌아간 교직 연수 라고 하는 직무 연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약간 올드하고 낯선. 아마도 이제 이런 거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학원가에서 내지 않는 문제 를 좀 찾아서 낸 것 같은데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문제화하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어떤 배경 지식과 기본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에서 다 다루었던 것들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은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매우 변별력이 높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좀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직무 연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나는 전혀 몰랐었는데 라고 하신 분이 계실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교육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용어들 이런 언어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육학 시험이 겉으로 보면 대충 약간 글짓기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글짓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되고 교육학계에 사용하는 실질적 어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학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 범위 자체가 과거와 달리 8개 영역이 모두 그렇게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4가지 비중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자면 학습의 좀 난이도를 낮추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출제 비중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영역에서 결국 이런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보아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이수 실적을 받게 되면 그 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서 정립하여서 나중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일회적으로 어디 기관에 가서 내지는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잠깐 연수를 받는 것이 받을 때는 좋은 것 같더라도 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잠깐 일회적인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교직 생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 안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해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내 자율 장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교과 협의회에 참여한다든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한다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공 세미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교내 자율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발전이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도 있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험적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겠고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학교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내 자율 장학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교내 자율 장학 활동이라고 안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과 협의회, 수업 컨설팅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학교 조직의 문화의 변화가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학교 조직 문화에서 좀 극복해야 될 문화라고 얘기되는 것이 뭡니까? 관료제 문화죠. 뭔가 상하 위계가 있고 각자 업무가 나눠져 있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하고 몰 인정성에 기초해서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로봇처럼 혹은 죽어있는 그런 교직사회를 만든다고 얘기되기 때문에 관료제 문화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떤 문화로 가고 싶어요? 뭔가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싶어요. 흔히 그런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학습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학습 공동체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학습 조직 문화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습 조직의 문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함께 혁신하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고 혁신하고 그래서 통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학습 공동체적인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가면 이러한 함께 협력하고 혁신하고 탐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 집단, 우리는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어와 같은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능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여기 내용까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결국 시간이라든가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학습 공동체 활동, 학습 컨설팅 활동을 공식화 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겠고요.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의 방식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이 컨설팅 활동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써 교사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사에 참고하는 이런 활동들에 더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제도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교사들이 이러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려면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섭외와 같은 이런 연계도 섭외는 좀 그렇다. 전문가 연계. 그래서 전문가 연계와 같은 그런 지원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학교와 어떤 특정한 대학교 사이에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을 때 더 협력을 잘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게 또 항목을 꼭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학교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결국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그러한 시간들을 공식 업무로 인정해주고 내지는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민원 업무라든가 각종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도 교사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을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적인 인정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 물적 제도적인 어떤 조직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무한하죠. 그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했어. 개요 안에 여러분들이 금방 봤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쭉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이런 내용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하고 거의 한두 자의 키워드 정도로 쭉 전체적인 개요를 짜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상 봤을 때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논술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이어야 됩니다. 그냥 1, 2, 3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요소를 따로따로 적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술문을 구성해야 됩니다. 논술문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 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의 방향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논의는 전개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인 주장은 뭐냐?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끝에가 교사로 끝나니까 좀 약간 논의의 방향이 망하잖아. 그럴 때는 우리 항상 좋은 게 뭐냐면 그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바람직한 모습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교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항상 언급했으니까 주제가 뭐 하면 그 뒤에다가 무엇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시면 되고요. 결국 수업을 개선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고 두 번째 주장에서 봤던 것처럼 수업 설계를 하는데 그냥 막 하면 안 되겠고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되겠고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기존의 평가의 어떤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새롭고 대안적인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시도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교육행정과 관련돼서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뭐 할 수 있다?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가 되려면 혹은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려면 이런 활동들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학교도 도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들로 논술을 쭉 하시면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아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15개가 나왔죠. 15가지 그 내용 요소들이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논술의 글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이제 문장을 쓰면서 문장이 크게 비문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표준어를 사용하고 바르는 어떤 글씨 그 바르는 어떤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글 쓰는 데 있어서 사범대 학생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 쓴 건 없어.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하나의 글을 쫙 쓰기 위해서 이게 논술문이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한다. 뭘 주장하려고 하냐? 수업을 개선하는 교사가 되려면 내지는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주장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답을 쭉 써내려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답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올려드린 자료에 해설 특강 자료 있고요. 아까 말로 그다음에 약간 필기로 써드린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뭐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이미 봤겠지만 요소별로 이런 내용들 써놨으니까 혹시라도 언급된 유사답안도 있겠고요. 언급되지 않은 유사답안도 있겠지만 뭐 그런 취지에 맞게 글을 쫙 내용 요소를 포함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처음에 주제는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는 교사가 되려면 뭐가 해야 되냐?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행정에까지 4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기본 문장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템플릿 문장이죠. 결국 이런 것을 이런 주제를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 교사가 왜 수업 개선을 추구해야 되지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좀 깔아야겠죠? 교사는 누구니까? 수업의 전문가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 개선을 추구해야 되겠고 이런 수업 개선이 있을 때 이 논의의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의사가 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고 자신의 의료 행위를 더 잘해야 돼? 환자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한 얘기죠.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수업을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가 왜 중요한지,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지를 앞에 한두 문장으로 언급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필요성으로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때 이런 수업 개선을 했을 때 학생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는 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논의의 필요성으로 제기하면서 본 어떤 글의 주장을 개요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단락에서는 나 이제 교육과정 얘기할 거야, 나 이제 수업 설계 얘기할 거야 등등과 같은 이런 표지어를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첫 번째 나오는 그냥 문장 자체에서 이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은 하고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셔도 교육과정 단락이구나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 전체적으로 이 단락 전체를 끌어가는 문장으로서 일반적인 말로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은 학교 수준의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앞에서 뭐 쓰라고 그랬어요?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쓰라고 했죠. 단순하게 쓰면 이러한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된 교육과정의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이렇게 하고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문장을 다듬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서 학교의 특수성 다양성을 살린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쓰려고 했던 키워드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고 하나의 첫 번째 내용 요소 써줬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은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쓰면 김 교사가 언급한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조금 더 문장 다듬어서 이런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주의 모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특징이 무엇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특징 두 번째로 쓰는데 이 특징은 뭐다? 실제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한 모형으로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결국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는 점을 서술해주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강령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쓰는 겁니다. 강령은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등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논의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기는 집단적 논의를 통해서 교육과정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여기 원래 문제는 뭐예요? 그 개발 과정의 수기 단계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쓰는 거니까 앞에는 그냥 그 문장을 뒤에 있는 문장을 끌어가기 위해서 배경으로 깔아준 거고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세는 뭐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혹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됐습니다. 두 번째 본론 단락은 수업 설계인데 결국 교육공학적 관점의 수업 설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말로 시작했고요. 수업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떻게 된다?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김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학습자의 특성 영역은 인지 양식이고 결국 이러한 인지 양식을 이해하고 적합한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수업의 설계에 있어서 정교화 이론을 적용해서 수업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정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점차 복잡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전개해가는 구조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비유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야? 이게 첫 번째 요소, 이게 두 번째 요소, 이게 세 번째 요소 들어가는 거죠. 비유의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친숙한 개념이나 사례를 통해서 복잡한 학습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학습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쉽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교사는 이런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업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쓰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결국 평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평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학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의 대한 평가가 아닌 무엇을 위한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관점에서 성장 참조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고 성장 참조 평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누적적으로 학습자의 성장 기록,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아예 그것에 대한 누적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키워드는 포트폴리오 평가 아마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자의 과거 현재의 이 능력의 발달 정도를
추적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런 평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한 수행평가에 있어서 이거 의의 있었죠? 그래서 평가 방법이 다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갖고 있는 평가는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느냐? 학생의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가 아니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고, 학습자 개개인의 성장 혹은 평가의 개별화 뭐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마치 하나인 듯 두 개인 듯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 자기평가 혹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료평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평가, 자기평가 쓸 때는 채점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지는 적용하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쭉 연결돼서 하나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답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학생들의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신뢰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 네 번째 주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결국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김 교사가 받은 연수들과 같이 직무 연수, 그냥 이걸 간단하게 문장 쓸 때는 김 교사가 이제까지 받은 연수를 지칭하는 개념의 명칭은 직무 연수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문장을 부드럽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무 연수를 통해 이와 같이 써주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교육 이론과 직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학교 중심의 교사 전문성 개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수업을 개선하는데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직무 연수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 할 필요도 있다? 학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율적인 장학 활동, 달리 얘기하면 전문성 개발 활동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장학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 학교의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 물었으니까, 학교의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교사 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서 학교의 어떤 직무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여기까지만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교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공동의 작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써도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그것을 확산시켜서 집단적인 효능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때 앞에 집단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조직문화 형성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전문성도 개인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전문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더 뒤가 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뭘 했느냐? 첫 번째, 그런 활동들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16시간 수업한다라고 한다면 그 16시간을 실제 교과 수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시간은 수업 공동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과 수업 시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충돌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해주고, 교감생님 저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죠. 달리 말하면 연구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사의 그 보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분담할 때 수업 연구 담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인데, 마지막 결론할 때는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지막 시사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전체 주제는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인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위해 어떤 실천 방안이 있겠는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언급했던 교육과정 개발 참여, 수업 설계, 평가, 그다음에 연수 및 장학 활동에 참여가 필요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주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고 잡았기 때문에 약간 구분해서 썼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이것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 써줬고요. 결국 앞에 내용이 결국 요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약하고 그래서 결국 이걸로 끝나면 마지막이 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갈무리. 그래서 이런 교사의 개인 차원의 노력과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의의가 있겠느냐, 시사점이 있겠느냐를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학교 교육이 개선될 것이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런 말로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술의 기본 틀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내용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써주시면서 답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20점 만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썼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작년도에 진행했던 저의 강하라 교육학, 교육과정 커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중 분석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법무팀의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게시가 될 테니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까지 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시험도 준비하는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그리고 너무 길게는 말고 짧게 우리가 빨리 만나서 빨리 목적을 달성해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졌기를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도 효율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